비문학 3강인데요. 오늘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의 유형이나 문제 패턴을 배우는 마지막 강의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는 강의는 패턴에 해당되는 걸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해보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웠던 몇 가지 패턴들이 있죠. 처음에 정보 전달하는 글의 형태,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글의 형태, 그리고 이제 개념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글, 그 다음에 병렬적 구성으로 가는 글, 그 다음에 지도문을 통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배웠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3강에서는 여러분들 우선 한번 봅시다. 페이지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가자고요. 일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론. 일반론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렇게 이야기 된다고 했죠. 이게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글쓴이의 생각,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똑같으면 글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다? 글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여기에 있고, 이걸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수업을 듣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간에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페이지 3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3강. 3강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봐봐. 공짜라면 양질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익살 섞어 과장하게 표현된 말이다. 얼마 전 한 신문사가 새로운 여성 패션 잡지를 창간하면서 구매자 모두에게 고급 립스틱을 사은품으로 선정한다는 광고를 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참가한 30만 부가 모두 팔려 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한 마케팅을 뭐라고 한다? 공짜 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오늘 새로 우리가 배우는 글의 전개 방식이 있어요. 자, 글의 전개 방식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집어넣은 거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글의 전개 방식이냐면, 자, 봐봐. 첫 문단에서 뭘 제시하는 거냐면, 이슈나 화제가 되는 부분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제시하는 거냐? 화제를 언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공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짜 마케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공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뭘로써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런 형태가 이제 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거냐면 이러한 글은 사회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문의 글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이론적인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론적 근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형이 뭐냐면 원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정보만 파악하면 되는데 요 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론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정보가 또한 뭐가 되는 거냐면 근거로 제시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런 글을 공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이슈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공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글 쓰니까 그 뒤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보자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학적 배경 중에 하나가 균형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공짜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뭘로써 접근하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게 바로 뭐다? 균형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제시한 이론들은 모두 다 뭘 설명하기 위한 거야? 공짜 마케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균형 이론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무엇을 받으면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데 이때 무언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기업이 판단 전략에 활용한 것이 공짜 마케팅이다. 즉 기업으로부터 공짜 판촉의 혜택을 누린 소비자는 기회가 되면 자신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려고 할 것이고, 이런 심리적 작용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뭘로서, 행위로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공짜로 어떠한 뭐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한다? 물품을 뭐 하게 된다?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이면 세 번째 단락이죠. 공짜 마케팅의 경제학적 원리는, 자, 이번에는 무슨 원리가 나와 있어?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지. 잘 봐. 자, 근거를 제시할 때 첫 번째는 심리학적으로 제시했다면 얘는 뭐냐? 이번에는 경제학적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뭘 설명하기 위함이지? 공짜 마케팅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글은 계속 병렬식으로 나갑니다.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한계 비용.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얼마 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지?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었지. 이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면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한계 비용이라는 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그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자고요. 한계 비용이란 생산 단위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다. 가령에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예시나 어떠한 가정 형태가 나오면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현재 10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통신사, 이동통신사가 새롭게 1000만 번의 첫 번째 고객을 유치한다고 하자. 자, 이 이동통신사의 경우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설비가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확충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추가 서비스로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반면에 고객이 3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이 약정하고 월 5만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고객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은 3년간 얼마가 된다? 180만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십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뭘로 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잘 봐. 자, 지금 여러분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가정이 나와 있다고. 가정이 나와 있으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지금 어디가 나와 있냐? 이동통신사가 나와 있어요. 이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는 한계 비용이 어디에 가깝다? 0에 가깝다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한계 비용,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휴대폰을 뭘로 줘도 괜찮아? 공짜로 줘도 괜찮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들어오게 되는 수익이 오히려 뭐 하게 된다? 3년 동안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중에서 핸드폰을 공짜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뭘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의 한계 비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명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뭐에 가까우니까? 0에 가까우니까 공짜로 핸드폰을 줘도 뭐하다? 남는 장사가 된다 이 말이라고요. 핸드폰 한 70만원짜리를 준다 하더라도 180만원 여러분들 매달 내는 돈을 계산하면 이익이 생긴다 이거죠. 그게 공짜 마케팅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봐.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짜 마케팅은 투입한 비용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지 못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잘 봐. 자, 지금 이제 이 글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심리학적 입장과 경제학적 입장을 통해서 공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네 번째 단락인데 여기 보면 그러나가 되겠지. 그러나.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나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짜 마케팅은 기업에 뭐 한다? 막대한 손실을, 기업에 막대한 뭐를 줄 수도 있다? 손실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전제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현재 이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공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한 건 모두 다 기업에 뭐를 발생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치밀한 뭐가 없을 시에는, 계획이 없을 시에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글이 지금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돼.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를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게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봐봐.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짜 마케팅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 판매할 제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공짜 혜택을 주거나 1.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방법 2. 자, 그러면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다고? 2가지가 우리 책에서는 현재 나와 있어요. 밑줄 칩니다. 밑줄 치자고. 그럼 밑줄만 쳐놓으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공짜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제품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 또는 자사의 상표를 대중하게 장기적으로 매출 신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좋다. 다만 전제야. 경우에 따라서 과소비를 유발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단락에 결론이 나와 있지. 자,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결국 공짜 마케팅은 자, 소비자나 누구에게? 기업에게 이익을 발생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다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 다만 뭐 해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과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글쓴이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됐어요? 자, 지금 글이 몇 가지가 꽈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그렇게 막 꽈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칠판에서 처음부터 갑니다. 우리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처음에 이슈를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화제가 뭐냐? 공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 이 공짜 마케팅을 어떤 관점에서 심리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결국 얘네들은 뭐한다? 기업의 이윤을 발생하게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돼. 이 문장이 왜 나왔느냐?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야. 공짜 마케팅이 발생하는 이유만 분석해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문단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는 요건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기업에서 손실을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했지. 그러한 계획의 방법에 구체적으로 2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짜 마케팅은 소비자나 기업에게 이익도 줄 수 있지만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얘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로 손실이 나오는가? 과소비를 할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뭘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전체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나왔을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104번 문제를 보세요. A하고 B에 대한 대비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의 입장을 봤는데 A는 지금 무슨 입장이냐면 심리학적 입장, 심리학적. 맞지? 그 다음에 B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지? 경제학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항상 2개가 나오면 2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공통점은 둘 다 공짜 마케팅이 나타나고 있는 이론적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심리학적 입장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겠지. 왜? 공짜로 제품을 사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 했어? 물품을 구매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경제학적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누가 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드는 거지. 왜 기업이 이러한 공짜 마케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근간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페이지 104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2 대상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살짝 어렵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답으로는 여러분들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에 보면 공짜 마케팅은 가계경제 4번 공짜 마케팅은 소비자의 심리 측면에서 B는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더 쉽게 문제를 내면 가는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나는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서
공짜 마케팅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얘는 뭐 입장? 소비자의 심리적인 입장이죠. 얘는 뭐 기업의 경제적 이윤 추구의 목적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04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7번 문제 그래프 나온 거 한번 봅시다. 그래프.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자, 보기를 고려했을 때 니은을 이해할 때 공짜 마케팅이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를 보면은 서비스의 생산량이 있고 왼쪽 그래프가 뭐야? 생산량에 드는 총 비용이지.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 부분의 시험 문제를 쉽게 나왔다고 한다면 잘 봐라. 서비스의 생산량이야. 생산량.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X축이 지금 뭐로 나와 있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그렇지. 이게 뭐야?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한계 비용이 고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스타일이라고.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 보면 그냥 여기가 뭘로 나왔어? 한계 비용으로 나왔다고. 근데 이 말을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헷갈려지는 겁니다. 3학년 모의고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는 건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용어가 계속 바뀌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야. 항상 선생님 보기 문제에서는 본문과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했지. 한계 비용이 뭐에 가까울수록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어? 0에 가까울수록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럼 한계 비용이 0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야? 그렇지, C 지점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겠어? 공짜 마케팅의 전략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C에 해당되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는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5번. 효율아, 105번 봐. 자, 위글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하여 시행한 무료 시승 체험단 모집에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이 회사는 무료 시승에 따른 각종 비용으로 60억가량의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 무료 시승 체험단의 네모칩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우리 본문에 공짜 마케팅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공짜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게 105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민수? 여민수? 민수가 한번 찾아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답 몇 번이 될지를 한번 보면은 몇 번이 될까? 쭉 본다고 했을 때 105번에 몇 번이 되겠어요? 해보면 성명 몇 번 했어? 성명 몇 번 했어? 4번.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더라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료 체험단의 숫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미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뭐 하게 됐을 때는 계획이 없이 갔을 때는 기업에 뭐 할 수 있다? 손실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적절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예측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 지점, 구체적인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냐? 여기나 여기를 문제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다면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고,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어의 비문학, 독서 파트를 공부할 때는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것도 한번 보죠. 자, 6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것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겁니다. 건축물과. 자, 건축과 관련된 기술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글의 구조나 특징을 살펴서 볼 수가 있는데, 페이지 60페이지야. 봅시다. 건물은 크게 지붕, 벽, 바닥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답은 지붕이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네.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뭐지? 자기가 묻고 답하는 글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놓인 벽돌은 주먹으로 잘 격파되지 않지만 두 장의 벽돌 위에 올려놓은 벽돌은 주먹으로 격파되는 사실을 통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붕을 안정되게 만드는 일이 크게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붕 아래의 실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건축물 중에서 건물에 뭐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냐? 지붕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라고 글을 한정 짓는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개념이 큰 거에서 뭘로 가는 거야? 작은 걸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앞에 보면은 지붕, 벽, 바닥 이런 거 필요 없이 뭐만 다루겠다? 지붕만 다루겠다. 자, 그럼 이제 나를 봅니다. 지붕을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있는 보가 인장력에 강해야 한다. 보는 지붕의 무게에 비례하는 강한 중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보의 왼쪽에는 보를 축소하고자 하는 압축력이 생기고 보의 아래쪽에서는 보를 느리고자 하는 인장력이 생긴다. 인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보는 결국 부러지고 만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야.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지붕의 안정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지붕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인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인장력.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인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인장력. 자, 인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보는 결국 부러지고 만다. 인장력에 강한 재료가 없었던 과거에는 인장력을 견디는 힘이 돌보다 강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목재를 이용하거나 또는 돌 또는 벽돌을 사용하여 인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형태를 만들어 지붕 아래쪽에 조금이라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게 지금 과거야. 과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붕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서 이 인장력이 가장 크게 고려 대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목재로 짓거나 돌이나 벽돌을 고려해서 지붕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과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요. 그리스 신전은 자, 다 해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요런 것과 이제 고려된 게 세 번째가 그리스 신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 신전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리스 신전은 기둥들이 5에서 6m 간격으로 서 있다. 이는 돌로 만들어진 보가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최대 간격이다. 보에 가해지는 힘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경관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경관이 2배가 되면 그 힘은 4배가 되고 그에 대처하려면 보의 두께를 4배로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를 만들면 보의 무게가 다시 4배로 증가해 보에 가해지는 힘도 4배로 늘어난다. 그리스 신전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최대 경관값을 계산해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박공형 모양의 뭘 만들었다. 경사지붕을 만들어 중력의 양쪽 경사면을 따라 나뉘어 흐르도록 함으로써 보에 가해진 힘을 최소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보가 맞닿는 부분의 오더를 보면 장식을 가미해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 놓았는데 이것은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다. 잘 봐. 자, 지금 뭐가 나왔느냐? 쭉 읽어보면 그리스 신전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 신전이. 그리스 신전도 역시나 뭐를 고려해서 인장력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을 거냐라고 나와 있지. 근데 거기 지문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한 번에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굳이 생각하면 좀 더 머리가 아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인장력을 고려해서 지붕의 안정적 구조를 찾은 게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 그리스 신전이 나와 있다.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봐봐. 로마 시대에는 기둥을 촘촘히 세우는 그리스 건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 자, 뭐가 나왔느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내는 하나의 팁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세 번째 단락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맞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팁은 어디 나와 있냐?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팁이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왜? 거기 나와 있잖아. 로마 시대는 기둥을 촘촘히 세우는 그리스 건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 신전의 특징은 기둥을 뭐하게 세웠다? 촘촘하게 뭐 했다?
세웠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세 번째 그리스 신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에 반해서 로마 시대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 나와 있잖아. 자, 로마 시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붕 아래 커다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치 기술을 발전시켰다. 아, 얘네들은 뭐 했다? 아치 기술로서 지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봐. 자, 아치란 창문, 출입구, 지붕 등을 둥글게 만들어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아, 아치 기술은 아예 뭐? 인장력이 뭐 하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왜? 우리 글은 지금 지붕의 안정적 구조에서 뭘 다루고 있기로 해서 인장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 이걸 다루는 게 주 목적이었지. 근데 얘는 아치를 통해서 아예 인장력이 뭐 하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제고. 자, 아치 구조는 건축물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그 구조를 따라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아치가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다. 아치에서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사선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생긴다. 밑줄 쳐. 아치 구조의 단점이야. 아치 구조는 어떠한 힘이 발생하느냐? 힘이 옆으로 발생한단 말이야. 사선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치 구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러한 안정을 위해서는 측벽이 설치돼야 된다. 측벽 설치가 이러한 안전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힘이 지금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작용한다고? 사선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거에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측벽이 필요하다. 이게 아치 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봐. 박공형이나 아치 등의 경사 지붕에 비해,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가야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경사 지붕이에요. 경사 지붕이라고. 맞잖아. 맞지? 얘네들은 경사 지붕이라고요. 그 다음에 비해서 평지붕은 고층화가 가능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자, 이번에 이제 뭐가 나왔느냐? 세 번째가, 다섯 번째죠. 여기 이제 뭐가 있냐? 평지붕이 나왔죠. 얘네의 장점은 뭐다? 고층이 뭐하다?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묵을 수가 있네? 자, 고층이 가능하다. 자, 그럼에도, 자, 평지붕은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보편화될 수 있다. 잘 봐. 얘는 언제? 19세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장력이 강한 철이 그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 얘네들은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장력이 강한 뭐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철에 했기 때문에 19세기에 보편적으로 쓰였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 자, 뒤에 보게 되면 19세기 말에는 볼을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로 만들고 인장력이 작용하는 보의 아래에 철을 묻어서 일체화시키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개발되었다. 그로 인해 평지붕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온갖 형태의 건축물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뭐냐? 지붕의 안정적 구조를 통해서 건축물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리스 신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뭐라고 볼 수 있어? 로마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뭐라고 볼 수 있어? 평지붕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 얘네들이 포커스를 둔 건 어디? 인장력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인장력을 고려해서 그리스 신전은 기둥을 촘촘하게 세웠다 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박공형 지붕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아치 기술을 통해서 인장력이 아예 발생되지 않겠는데, 이때는 문제가 뭐다? 힘이 사선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측벽이 반드시 필요했다. 맞지?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19세기에 등장한 평지붕으로서 인장력이 강한 철을 사용함으로써 고층까지 높이를 지을 수 있었다. 자, 얘네와 얘네의 차이는 뭐냐? 얘네들은 지붕이 뭘 했다? 경사지붕을 사용했다. 얘는 뭘 했다? 평평한 지붕을 사용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얘네들은 서로 뭐 하는 게 또 나오겠어?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주관식으로 얘네하고 얘네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자, 지붕에 가해지는 힘이 얘는 어디로 가해진다고 했어? 수직적 방향이지. 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수평적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둘과 얘의 차이점 뭐야? 지붕이 얘네들은 뭐 돼서 경사 형태를 치고 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평평하게 그려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 뒤에 문제를 보게 되면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9번 문제 보세요. 109번 문제. 자, 109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위 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아하, 가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가는 그리스 신전이 되겠지. 나는 뭐에 해당되는 거지? 로마 시대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문제를 쉽게 내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리스 신전으로서 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박공형 지붕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달을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지붕과 지붕의 사이,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뭐라고 해놨지? 경간이라는 말을 써놨단 말이야. 경간. 맞지? 왜? 세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잖아. 지금 이제 보면 돼. 다시 달을 보겠습니다. 집중해라. 민수야.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리스 신전은 기둥들이 5에서 6m 간격으로 서 있는데 이 기둥이잖아. 이는 돌을 만들어 보가 인장력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간격인데 보에 가해지는 힘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경간에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뭐라고 한다? 경간이라고 한다고요. 경간.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뭐냐? 다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경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나는 뭐야? 나는? 해솔아, 나는 뭐야?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일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제일 아래 보면 그리고, 여기 봐야 돼.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온 이유란 말이야. 이 문장이 나와 있는 건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지. 그리고 기둥과 보가 맞닿는 부분에 뭐를 넣었냐? 오도를 넣었단 말이야. 오도에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나가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오도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게 3학년 모의고사 수능 문제의 특징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시험 문제에 들어가요. 그게 2학년하고 3학년의 차이라고. 2학년 때는 작은 건 거의 문제화 안 됐어요. 근데 3학년은 무조건 문제화 됩니다. 그래서 오도도 봐야 돼. 오도를 보면 장식을 가미해. 밑줄 쳐. 이게 오도의 첫 번째야. 그러니까 오도를 사용하는 건 장식을 가미한다는 특징이 1.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 놓았는데 밑줄 쳐. 이게 2야.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서 뭐를 해줬냐? 구조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장치. 잘 봐. 자, 기둥의 끝자락을 뭐 했다라고 돼 있어? 넓혔지. 이 이유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 구조적 안정화야. 요게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묶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더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장식을 가미했다 이 말이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서 뭐 했다? 구조적 안정화를 취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더는 장식적인 목적만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지. 뭐도 있다는 거야? 요 부분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얘랑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문제 중에 109번 문제가 바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에 보면 나는 기둥이 지붕의 무게에 비례해서 커지는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 아니야. 잘 봐.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는 건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건데,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아치 기술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구조를 안정화하는,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게 살짝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풀면 헷갈릴 수도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제일 아래 111번 봐.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 기둥이 갖고 있는 문제를 뭐 할 수 있었어?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몇 번이냐? 바로 이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5번에 압축력과 인장력에 의해서 이한 구조적 문제가 뭐 됐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냐면 여러분 책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 이 인장력은 뭐와 함께 나타나는 거냐면 압축력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위에서 옆에서 가는 힘이 압축력, 아래로 당기는 게 인장력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결국 어디에서? 평지붕에서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지금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오늘? 얘들아 왜 이래요? 인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3월 11일에 모의고사 보는데 이제 뭐 2달도 채 안 남은 시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방학하고 한 2주 정도 돼가니까 몸이 다시 여러분들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어때? 새해가 밝았으니까 3학년이라는 이런 의지 때문에 공부를 했다면 지금 딱 시기가 어떤 시기야? 그런 거 다 까먹고 원래 그냥 여러분들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정신 차려야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야? 내가 잠이 오거나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내가 피곤하면 누구도 그렇다고 했지? 나의 경쟁자들도 그런 식입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 시기에 내가 자면 나는 뭐 하는 거야? 지는 거라고. 내가 그때 안 자고 내가 그때 참고 꿋꿋하게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다니까. 잘 봐. 지금 한 번 잘 때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한 단계씩 내려가고 있어요. 잘 못 느끼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원서 쓸 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엄마도 두근두근 뜁니다. 왜? 요 정도 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내가 상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 어머니 민수가 몇 번 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해솔이가 몇 번 놀았는지 아십니까? 민경이가 몇 번 핸드폰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할 때마다 한 번씩 떨어진다고. 이해돼? 정신 차려. 대학교가 떨어지면 뭐도 떨어지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떨어져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 맞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잃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철학자 융이 이야기한 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64페이지 보여요? 페르소나 들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 관점에 해당되는 건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개 들고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지금 봐봐. 모든 사회는 그 사회로 요구되는 뭐가 있다. 도리, 의무, 본문 이런 것들을 행동규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융은 그의 심리 분석 심리학에서 뭐라고 했다?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이 말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가면국에서 배우들이 역할에 따라 썼다 벗었다는 가면을 가리키던 말이 이러한 의미가 전용되어서 사회적 역할을 뜻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융이 이야기했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맞지? 페르소나는 처음에 뭐라고 나와있지? 자, 페르소나랑 똑같은 말이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동 규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첫 번째 단락에 그 행동 규범을 융은 뭐라고 했다?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래에 보면 원래 이 페르소나의 용어를 정리해보다 보니 자,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건데 그게 이런 의미가 전용되어 사회적 역할을 뜻하게 되었다. 페르소나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어 있다? 사회적 뭐가 된다? 역할이 된다 이 말이야. 사회적 역할이 된다. 같은 말이야. 선생님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3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은 용어로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연극에서 가면은 배우의 본 모습이 아닌 듯이 페르소나 역시 개인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겉모습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다시. 페르소나는 뭐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뭐에 해당된다? 겉모습에 해당된다. 겉모습. 여기 지금 나 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 모습이 있는데 이 본 모습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융은 뭐라고 불렀다?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이 말이라고. 페르소나라. 이래? 그러니까 융은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페르소나도 있다라고 본 거라고요. 보자고요. 페르소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어 강화된다. 모든 인간은 사람 된 도리로서, 직장인의 의무로서, 학생의 본분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 등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소나는 강화되어 간다. 자, 그럼 거기 밑줄 쳐야 되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 1, 직장의 의무 2, 학생의 본분 3, 부모로서 4, 자식으로서 5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뭐에 해당되는 거다? 페르소나에 해당된다. 페르소나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만들어준 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폐처럼 특정 집단에 한해서만 유효하고 밑줄 칩니다. 이게 페르소나의 특징 1이야. 그 밖의 집단에서 그 의미를 뭐하게 한다? 상실한다. 자, 그럼 페르소나라는 건 자,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두 번째 단락에 페르소나라는 건 바로 뭐냐? 사회 집단에 의해서 뭐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강화되는 혹은 요구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페르소나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 항상 비문학에서는 특징.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시험에 나온다? 속성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 거기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예시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특정 집단에 한해서만 유효한다. 이거야. 특정 집단에 뭐해서 한해서만 유효한다. 이때 이 한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고치면 한정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고 특정 집단 안에서만 유효한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해돼?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뭐가 나와있지? 예시가 나와있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시험지에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어떠한 속성이 제시되고 그 속성에서 예시가 나와있으면 무조건 그 속성이 시험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 여기 나와있죠. 예를 들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든가 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마다 형성되어 있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페르소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뭘 설명해 준다? 특정 집단 안에서만 페르소나는 뭐한다? 적용될 수 있고 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 그 다음 봅니다. 한 사회 구성들은 그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입장과 시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해가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즉 페르소나는 개인의 본 모습과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절충해 나감으로써 인간이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밑바탕이 된다. 자, 요게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다? 두 번째 해당되는 거다. 결국 인간이 사회화하는 과정에 뭐가 된다? 밑바탕이 되는데 이 밑바탕에는 바로 뭐가 있는 거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이 갖고 있는 본 모습과 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뭐 하면서 절충해 가면서 뭐 한다? 밑바탕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단락 봐봐. 그러나 페르소나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동일시하여 그에 의존하여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그것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러 여러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융은 이러한 형태를 페르소나의 팽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페르소나의 팽창은 뭐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본 모습과 이 페르소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극단적으로 얘를 강화하게 되면 이 사이에 뭐야? 단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뭐하게 된다? 괴로워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잠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원래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구되는 모습, 학생이라는 모습 때문에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지?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 사이에서 지금 뭐가 생기는 거야? 마찰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지. 마찰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사회의 소외,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와? 이러한 페르소나의 팽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왜? 처음에는 어때? 잘 잠재되어서 참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게 되는 거야?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겠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둘이 뭐를 요구해야 되겠지? 적절하게 조화를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오는 소설 중에 전상국의 우상의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이 있잖아. 미안. 근데 왜 그러냐 갑자기? 그런 소설 있잖아. 그 소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거기 나와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원래 심성이 착한 애가 아닌데 주변에서 모범적이고 너 반장하고 너 훌륭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회적 요구, 즉 걔가 받아들이는 페르소나가 자기의 본 모습과 달라진다고. 처음에는 어때? 그래 참아야지 열심히 하지 이렇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충돌돼서 뭐 하게 되는 거야?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가해지는 페르소나가 있고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있다면 적절하게 뭘 해야 돼? 절충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예술이 봐. 본 모습 위주로 지금 행동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대하는 수치가 있는데 무시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낙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글은 그건 안 나왔어. 페르소나가 팽창됐을 때 문제만 제시됐단 말이야. 원래 조금 더 쓴 다음에 뭐도 해야 돼? 인간의 본 모습 위주로 강화됐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적절하지 않지 못한 뭐야? 사회 속으로 뭐하지를 못하는 거야? 진입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뭐가 나와 있겠어요? 적절한 조화를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페르소나의 팽창을 겪는 사람은 본성으로서의 삶과 페르소나의 삶을 구분하고 페르소나가 가려지지 않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용은 뭐라고 한다? 자기 실현. 오케이. 자, 자기 실현. 페르소나에 가려지지 않는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팽창되면 자기의 본 모습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지 않고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 걸 뭐라고 한다? 자기 실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가 필요하다. 특히 인격 형성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에서는 페르소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다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집단 요구하는 규격화된 태도의 역할에 지나치게 빠져 자기의 본 모습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잃어서는 안 된다. 자, 결론. 여기서 또 하나 힌트 줍니다. 뭐가 있느냐? 인문철학.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인문철학이란 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철학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정해져 있는 룰이나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철학은 결론이 항상 뭘로 나느냐? 변증법적으로 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있지? 변증법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야. 정반 합이야. 긍정적 요소와 반대되는 부분은 서로 뭐를 추구해야 돼? 조화를 추구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글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뭐에 대해서? 페르소나와 본 모습, 인간이 갖고 있는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얘네? 그게 이 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지나치게 페르소나를 강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사회적 페르소나의 팽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자기의 본 모습만 강조하면 사회 안에 진입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겠지? 나의 본 모습과 나에게 요구되는 페르소나는 어떤 건지를 알고 그 사이에 적절한 절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뭐하게 사는 방법이냐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지. 내가 말한 건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했고 이런 개념을 누가 제시했다고? 융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이 페르소나는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와요.
한 번쯤 나온다. 이 이론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 성장하는 여러분들한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습. 여기 나왔잖아. 청소년기에는 뭐가 강화된다고 했어? 페르소나가 강화된다고 했지. 가끔씩 이럴 때 있잖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야. 효율이한테 막 그렇잖아. 효율이 막 짜증나잖아. 근데 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런 거지? 자기한테 가해지는 뭐야? 페르소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네 페르소나가 요구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고민이 이거야. 나한테 요구되는 사회적 모습이 있지. 하지만 또 내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본 모습이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앞에서 요구되는 나의 선생님으로 모습이 있지. 그래서 어때? 되게 부드럽고 여러분들한테 존칭을 사용한단 말이야. 하지만 내 안에는 또 뭐가 있어? 이 폭력적이고 이런 게 막 잠재되어 있거든. 그래서 자거나 말 안 듣거나 숙제 안 하거나 딴소리 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애들은 막 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또 발현할 수는 없잖아. 네 안에서 적절하게 뭐 하는 거야? 줄타기라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힘듦과 고충을 이해해주면서 나도 여러분들의 힘듦과 고충을 이해하면서 결론을 뭘로 낸다고? 변증법으로 내자고.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것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여러분들 책 페이지 6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62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보면 자, 이런 게 나와있네.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의 힘을 빌려서 양산된 공예품들은 그 값이 싸졌지만 질이 낮고 조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자, 하지만 값이 저렴해 공예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예술가들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이 예술가들은 직접 손으로 만든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살려 대중과 유리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때 유리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예술 공예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아르 누보 양식의 탄생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첫 번째는 아르 누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아르 누보 양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술가들이 대중과 뭐 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유리된 거를 극복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예술 공예 운동이다.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술 공예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뒤에 보면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로 이전과는 다른, 얘도 또 다른 거지. 새로운 양식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1895년 파리에서 개관된 갤러리 메종 드 아르누보의 그 이름에서 유래됐다. 이 갤러리에서 전시된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 양식이나 중세의 고딕 양식이 보여줬던 정형성을 탈피하여, 자, 이 부분에 밑줄쳐야 되는 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양식의 특징은 첫 번째 뭐야? 정형성을 뭐 했다? 탈피했다 이 말이야. 기존에 갖고 있던 정형성을 탈피했다 이렇게 나와있지. 자, 정형성을 탈피하여 자연에서 느낀 미적 감수성을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이는 당시 저급한 예술품이 양산되면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축시켰던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자연에서 되찾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건 얘네들은 그 방법을 어디서?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그려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바탕으로 탄생된 아르누보는 자연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수작업을 중시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여기 나와있네. 뭐 했다? 수작업이야. 직접. 그러니까 이 수작업은 뭐와 상반되는 거냐? 앞에 전제를 깔았잖아. 산업혁명 이후에 뭐 됐습니까? 대량 생산됐단 말이야. 그럼 대량 생산된 건 뭐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거지. 이와 상반되게 얘네들은 뭘 추구했다? 수작업을 추구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죠. 그리고 자연에서 착안한 곡선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았는데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물과 관련된 소재를 자주 사용했는데 꽃이나 나무 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던 담쟁이 줄기라든지 잎을 재구성하여 표현하기도 했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추상한 식물들의 무늬로 작품을 구현하기도 했다. 이외에 꽃이나 식물들 배경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하는 것 또한 아르누보가 갖고 있는 즐겨 사용하는 양식적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소재를 어디서 얻었다? 자연에서 얻었다. 얘들한테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자, 스페인의 건축가 누가 있습니까?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카사바투요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아르누보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생채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면에는 화려한 색으로 장식한 담쟁이 덩굴과 잎을 그려 넣었고 기둥과 편에는 파도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유려한 곡선으로 구성해 자연적 율동감과 함께 예술적 감성을 자극했다. 그 사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유럽 각지로 확산됐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집착한 나머지 곡선, 곡면의 직접이라는 과잉 장식의 늪에 빠져 합리성이 중시했던 근대사회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하면서 20세기 초에 급격하게 쇠퇴했다. 여기서 비추쳐야 되는 거 뭐만 추구했다고? 아름다움에 집착했다고.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은 주목받았던 예술 양식이지만 현대미술의 서막을 연 표현주의 원시적이고 신비주의적 경향을 바로 아르누보에 비롯됐던 사실이라고 아르누보가 이 시적 관심거리만 머물러 있던 예술 양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짧게 했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됐지만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너무 뭐에만 집중했다? 아름다움만 추구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 건 당시에 뭐에 어긋나는 거지? 합리성과 상반됐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 말이야. 하지만 그냥 망했다고만 볼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표현주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게 요 글, 우리 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아르누보 양식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글 구조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파트야. 얘가 어떤 이유에서 출발했는지 결국 대중과 유리된 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어? 이 아르누보 양식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는 예술사적 의의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과거의 예술 문제의 가장 평범한 유형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정리로서 여러분들 적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더 이제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 지문으로 본다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작년에 EBS 교재 중에 제일 어려운 지문이 뭐였었냐면 예술 파트 중에 음악과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페이지. 자,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소리를 느낄 때 많게는 1초에 2만 번이나 되는 진동이 귀에 닿는다. 진동이 매질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한다.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악기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기를 진동시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악기마다 다양한 음역과 음색을 갖는 건 그것 때문이다. 여기서는 결국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결국 소리는 뭐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있다. 진동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요걸로 인해서 결국 뭐가 나온다? 소리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근데 뒤에 보자. 악기의 소리가, 자, 악기 소리의 높이와 크기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동수가 적으면 소리가 낮고 많으면 소리가 낮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진동수가 책에 그대로 나와있지. 자, 뭐라고 나와있어? 진동수에서 결정된 진동수가 적으면 소리가 낮고, 진동수가 뭐하면 많으면 소리가 뭐하다?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리고 진동하는 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이번엔 뭐냐? 진동 폭이 크면 뭐한 게? 소리가 크고,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진동의 폭이 뭐하면? 작으면 소리가 뭐하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진동 수에 의해서. 소리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진동의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걸 보자고요. 여기서 악기를 크게 하려면 진폭을 크게 해야만 할 수 있다. 악기 소리의 진폭을 크게 만든 데는 공명현상이 중요하게 된다. 그네가 뒤로 끝까지 왔다가 앞으로 내려가는 순간 일명 그네의 진폭이 커지듯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에 그와 일치하는 진동이 에너지를 더해 진폭을 크게 만드는 현상이 공명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다? 공명인데. 자, 공명은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나있지? 고유 진동수에, 자, 진동수에, 고유 진동수에 플러스 거기에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진동 에너지를 더해주는 거야. 진동 에너지를. 이 진동 에너지가 뭐야? 진폭.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공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혀는 그 자체로 작은 소리밖에 못 낸다. 그러나 활로 펴서 혀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브릿지를 통해서 몸통으로 전해져 공명이 일어나면 소리가 커진다. 바이올린은 기타보다 크기는 작지만 훨씬 더 큰 소리를 낸다. 자, 여기서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크다? 진동폭이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보자고요. 뭐라고요? 바이올린은 기타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훨씬 더 큰 소리를 낸다. 몸통의 앞판과 뒷판이 막대로 연결되어 있어 혀의 진동이 앞판뿐만 아니라 뒷판에서도 전해져 몸통 전체가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밑줄.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앞판과 뒷판 모두 다 공명이 일어난다고. 이처럼 공명은 바이올린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럼 바이올린의 넓은 음역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밑줄. 자, 이게 또 지도문이라고 했지. 음역이야, 음역. 바이올린의 혀는 팽팽한 정도의 길이를 조절해 넓은 음역의 소리를 낸다. 혀이 평평할수록 손가락으로 브릿지에 가까운 쪽의 혀를 누를수록 소리가 높다. 이 부분에 밑줄 쳐. 자, 그러면 바이올린에서 이제 자, 소리의 음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이올린에서 소리가 높다 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하나는 줄이 뭐 해야 된다? 팽팽해야 된다. 여기 하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손가락이 뭐에서 가까울수록 브릿지에서 가까운 쪽의 혀를 누릴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브릿지에서 가까운 쪽 혀를 누릴수록 뭐 하게 된다? 소리의 음역이 넓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혀를 누를 소리가 높다. 혀의 진동수는 혀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자, 소리의 높이는 혀의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밑줄. 혀의 진동수는 혀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혀의 높이는 혀의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뭘로 설명해 주는 거냐? 여기야. 요거에 대한 이유가 방금 여러분들이 밑줄 쳐져 있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지금 여기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악기는 뭐가 나있어요? 리코더가 나있지. 리코더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일까? 리코더는 관 속에 공기 기둥을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자, 숨을 추구에 있는 엣지라는 부분에 불면 공기가 그대로 엣지 위아래로 흐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코더 관 속의 공기 흐름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때 생기는 진동으로 관 속의 공기 기둥에 뭐가 일어난다? 공명이 일어난다. 자, 리코더는 관의 구멍을 열거나 막음으로써 관 속의 공기 기둥의 길이를 바꾸어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지. 이거를 조절한다고. 숨을 불어넣는 치구의 가까운 쪽에 공기를 열면 공기 기둥이 짧아져 진동수가 많아. 진동수가 많은 소리가 난다. 진동수가 많은 소리라는 건 무슨 소리가 난다? 높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네 번째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리코더가 되겠지.
리코더. 리코더도 역시 뭐에 의해서? 공명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 진동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에서? 숨을 불어넣는 치구에서 가까운 쪽에 구멍을 열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구에서 가까운 쪽에 이거를 열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둥이 뭐하게 돼서? 짧아져서. 기둥이 뭐하게 된다? 짧아져서 뒤에 뭐한다? 진동수가 많다. 진동수가 많다. 자, 여기 있는 개념으로 다시 오면 진동수가 높은 거 무슨 소리가 난다? 소리가 뭐하게 된다? 높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반대지. 먼 쪽을 열게 되면 뭐하게 되는 거야? 기둥이 길어져서 진동수가 낮아진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지? 소리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기의 길이와 진동수가 뭐하기 때문이다?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자, 소음이나 악기 소리 모두 진동수가 다른 여러 음이 겹쳐서 복합음입니다. 복합음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악기 소리는 여러 면에서 소음과 구별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5번째 단락이 되겠지. 자, 악기 소리가 뭐와 소음과 구별되는 건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뭐야? 복합음이야. 여러 개의 음이 겹쳐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게 뒤에 나와 있겠죠. 보자고. 자, 소음과 달리 악기 소리는 기본음에 그것의 2배 진동수를 가진 2배 음, 3배의 진동수를 가진 3배 음 등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배음이 겹친 소리야. 아하. 악기 소리는 뭐가 겹친 소리야? 배음이 겹친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음이 바로 뭐다? 배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냥 막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악기에서 나는 고유 소리의 배음으로 난다 이 말이라고. 일정한 파형이 반복되는 소리다 밑줄. 배음의 조합과 소리의 세기는 음색을 결정하는데, 이 음색 때문에 바이올린과 기타와 같은 크기와 높이의 소리를 내도 다르게 들린다. 음색은 공명의 정도 차이에 따라 의해서 달라진다. 악기마다 음색이 같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교향곡, 합주곡의 음악 갈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악기마다 음색이 뭐하다? 다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음색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명의 정도차. 근데 중요한 건 이 음색은 뭐하다? 악기마다 다르다. 결국 우리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공명의 차가 다르기 때문에 악기마다 내는 소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에서부터 글이 핵심적으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공명에 의해서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에 대한 것들을 악기의 사례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공명의 기본 전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2번째 단락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푸는 키는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짧은 이 2개의 정리 문구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바이올린은 어떻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리코더는 소리가 어떻게 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악기 소리는 그냥 한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배음에 의해서 복합음으로 만들어내서 일반적 소음과 구별되는 규칙적인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러한 악기들은 음색이 다른데 이유는 모두 다 뭐 때문에 그렇다? 공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명을 가지고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 관점을 여기에 적용시키고 이 관점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소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 119번에 표제와 부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선생님이 뭘 보라고 했지? 표제를 보라고 했어요? 부제를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제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제를 1번부터 봐봐. 소리의 진동과 공명 현상을 중심으로 뭐야? 답이 벌써 나와 있잖아. 답이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되겠지. 우리 그럼 뭐야? 진동과 공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120번 문제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120번에 보면은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지. 잘 봐. 가가 기본음이야. 나가 2배음이고 다가 3배음이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복합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느 단락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고 풀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가는 나다에 비해서 진동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소리도 더 크게 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진동폭이 여기 봐봐. 진동의 폭에 따라서 소리는 크다 작다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진동의 폭은 가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그 설명이 그대로 대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나의 진동수가 다의 진동수보다 적기 때문에 공명이 되어도 다보다 진폭이 작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진동수와 진폭의 관계는 진동수하고 진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진동수와 진폭은 같이 가는 거야 별개로 가는 거야? 별개로 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가 않은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소리가 나는 원리를 진동수와 진폭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놨는데,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진동수는 뭐와만 관련 있고 소리의 높고 낮음과만 관련 있고, 진폭은 뭐와 관련 있다? 크고 작은과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별개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요게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잘 봐봐. 지금 우리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비문학에 대한 글의 개념들을 쭉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이 이제 예술 파트예요. 그러니까 예술 파트는 거의 대부분 어떠한 개념,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핵심이 항상 나와 있고 그거를 뭐 하는 데 쓰냐면 적용하는 데 씁니다. 이게 예술 지문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예술 지문의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핵심 개념을 짚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예술 파트 지문들이 어려웠던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학생들이 이거를 보지 않고 바로 사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드릴 텐데, 그 문제를 풀면은 그게 여실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뭘 찾아야 돼? 핵심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급한 친구들이 뭐만 적용한 것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